안녕하세요. 티오리 대표 박세준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해킹 소식 티오리캐스트입니다. 이번 티오리캐스트 3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더 알찬 소식들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티오리캐스트를 통해서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에 참여하신 연구원 분들도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임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이유진입니다. 오늘 주제 4개 준비했는데 모든 주제가 다 최신 뉴스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재밌는 이야기들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주간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최신의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삼성 SKT 갤럭시 A 퀀텀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 양자 보안 스마트폰을 출시한 뉴스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 SK텔레콤에서 세계 최초 양자 보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5G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A 퀀텀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뤘는데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은 양자 보안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무척 강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이유진 연구원님이나 임준호 연구원님도 혹시 기사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봤죠. 이제 절대 해킹 당하지 않는 스마트폰 이런 맞아요. 타이틀을 걸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광고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양자 보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매체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SKT에서 광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광고한 것만큼 정말 보안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금 더 알아봤는데 갤럭시 A 퀀텀을 사용하면 정말로 더 이상 해킹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보안 전문가들과 또 학계의 반응은 또 제조사가 제시한 의견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갤럭시 A 퀀텀에 적용된 양자 보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양자 보안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거론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양자 보안의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크게 암호 체계 그리고 암호 통신에서 이제 저희가 양자 보안을 얘기를 하는데 RSA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이런 비대칭 암호 체계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암호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즉 포스트 퀀텀이라고 하는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는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자역학의 특징을 활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SKT에서 자랑하는 양자 보안은 뭔가 암호 통신 관점에서의 보안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호 통신에서 뭔가 핵심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암호 키를 공유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끼리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암호 키가 필요한데 그 암호 키를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암호 키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의 데이터는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사실 암호 키를 안전하게 분배하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보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수신자를 제외한 외부인이 이런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몰래 다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암호키를 전혀 예측하거나 알 수 없어야 돼요. 양자키 분배, 즉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사실 양자 역학을 사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그 핵심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양자 보안이 적용된 핸드폰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양자 보안은 사실 이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QRNG라고 하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실상 칩으로 되게 초소형 칩으로 구현을 해서 폰 안에 적재를 한 기술인데요. 임준호 연구원님,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안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랜덤한 어떤 숫자를 생성하는 그런 뭔가 하드웨어 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암호키 뭐 교환이나 원타임 패스워드 등을 만들 때 이제 초기 값이라 불리는 이제 시드를 생성할 때 랜덤 넘버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드라고 불리는 즉 초기 값을 이제 랜덤한 값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생성한 랜덤한 값들은 그 초기 값, 즉 시드에 의해서 다음 값이 생성이 되는 유사 랜덤, 즉 수도 랜덤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트루 랜덤이 된다면은 이제 이 난수 생성기가 조금 난수 생성기의 보안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 랜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통 난수 생성기들은 트루 랜덤이 아니고 좀 유사 랜덤인 거죠. 그쵸? 이제 QRNG라고 하는 이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양자의 그 불확실성과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그 랜덤한 숫자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거를 초기 시드 값으로 그러면은 그 QRNG를 사용을 해도 이제 뭔가 보안성이 직접적으로 뭐 1에서 100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QRNG한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안은 이제 뭐가 될까요? 사실 양자 난수 생성 자체는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것이 적용된 서비스 보안 자체의 문제를 마법과 같이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수학적으로 실제로 안정성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스마트폰 보안을 구성하는 거에는 아까 말했듯이 난수 생성하는 거 이외에도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난수 생성기의 역할이 아직은 실제 보안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갤럭시 A 퀀텀 QRNG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드로이드 보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는 iOS, 아이폰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임준호 연구원님께서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다고 전해주셔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뭐 흥미로운 소식이기에는 한 달 정도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그 제로디움이라고 소프트웨어 벤더에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제로데이들을 익스플로이트를 사고 파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해당 기업에서 지난 5월에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이제 iOS 관련된 익스플로이트는 더 이상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인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iOS 취약점들의 가격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뒀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또 다른 기사들이나 다른 트윗들을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이미 iOS 익스플로이트 가격들을 원래 사던 거에서 거의 50% 반토막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로디움에서 발표해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iOS가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보다 더 안전해 라는 각인이 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흥미로운데 모바일 보안, 즉 아이폰 크게 봤을 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는데 요즘 보안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임준호 연구원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애플이나 구글, 뭐 애플은 iOS를 만들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죠. 이제 각각의 벤더들의 정식적으로 이제 신고된 취약점들 2020년 1월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공개된 취약점들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iOS는 총 111개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8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픈소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플랫폼들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코드의 양도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취약점이 발견된다는 거는 오히려 더 iOS 보안이 조금 더 약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확실히 뭐 물론 이제 저희가 CB 개수나 이런 취약점 개수만 보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척도는 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알려진 취약점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고쳤어야 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iOS가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 그게 제로디움에서 말한 것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구매 가격이나 판매 가격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주실 수 있나요? 익스플로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는 그런 물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시장 원리, 뭐 수요와 공급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익스플로이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항상 거의 잘 안 변하는데 취약점들의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익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최신 버전에서 동작하는 익스플로이트를 하나를 갖고 있나 두 개를 갖고 있나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다른 취약점을 사용한 익스플로이트일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뭔가 공급량이 하나라도 더 늘어났을 때 뭔가 급속도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정말 iOS 취약점 그리고 iOS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제보가 많았고 또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왜 갑자기 늘었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식적으로 제보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언더그라운드 마켓에 왜 그런 취약점들이 많이 생겼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 일단 iOS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도 잘 공개를 안 하고 바로 빌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유의 폐쇄성으로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진영보다 감춰오면서 보안성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그 iOS 14의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갖고 있는 전체 소스 코드가 한번 유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스 코드 레벨에서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되었을 것 같다는 이제 추측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소스 코드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갖고 싶네요. 그러면은 iOS 익스플로이트를 구매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점을 좀 시사하는 걸까요? 이것 또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iOS는 그 특유의 클로즈 소스, 그 폐쇄성으로 보안을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폐쇄성만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거는 제로디움의 선언이나 취약점들이 많이 찾아진 것들이 단순히 저 소스코드 공개된 거에 의해서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폐쇄성만으로는 보안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뭔가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척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iOS에 대한 익스플로이트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씬에서는 보안 쪽 씬에서는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안드로이드 어떻게 보면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랑 둘 다 예전엔 취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안드로이드는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iOS보다는 안드로이드에 더 관심이 쏠린다 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언제 다시 제로디움에서 iOS 익스플로이트를 구매를 재개를 하겠다라고 뭐 선언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재구매가 이루어질지 그 시점이 언제쯤 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iOS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말고도 또 최근에 화두로 일어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틱톡 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식 이유진 연구원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틱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되게 틱톡 사용자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일 거예요. 6월 25일에 트위터의 한 유저가 틱톡이 사용자의 클립보드에 무단으로 접근한다는 거를 그 영상을 스크린 캡처를 해서 올렸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용자는 iOS 14 버전의 베타를 사용해서 이제 앱을 개발하거나 하는 테스트하는 사람인데 iOS 14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가거나 하는 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뭐 광고에 쓴다든지 타겟티드 뭐 그런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iOS 14부터는 클립보드의 앱이 접근을 할 때 사용자한테 알림을 띄워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있는 iOS 14에서 틱톡을 쓰다 보니까 키스트로크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클립보드에 틱톡이 접근하고 있다는 알림이 계속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은 정말 키 한두 개 입력할 때마다 틱톡이 클립보드로 뭔가를 복사했다 이런 알림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알지도 못한 새에 사용자들은 그냥 앱을 사용할 뿐인데 그런 내용들이 클립보드로 복사가 돼서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믿고 써도 되는 앱들이 있긴 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틱톡이 예기치 않게 관심을 받게 됐는데 또 어떠한 다른 뭐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틱톡이 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얘기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걸 무단으로 수집해서 정부에 넘길 수 있다라면서 위험을 조사를 해볼 거를 정보당국한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 틱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거든요. 그리고 중국 법령에 의하면 그 회사한테 데이터 제공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 요청을 했을 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줘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 6월 25일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인도에서는 틱톡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해서 모두 다 차단하는 정책을 아예 정부에서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틱톡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앱들이 정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관심이 계속 커져가면서 또 이게 자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 체크포인트에서는 틱톡 앱을 실제로 보안 분석을 진행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취약점들이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좀 의심의 눈초리가 더 향했을 것 같기도 해요. 히스토리도 있고 사용자들이 많은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은 그런 앱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사용자 모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과 비슷하게 다른 앱들은 또 그런 적이 없었는지 유독 틱톡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들만 이래 왔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작년 상반기에 왓츠앱에서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되게 대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바일 앱의 취약점 문제가 비단 뭐 틱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바일 앱 특성상 뭐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모든 앱들이 다 취약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틱톡은 과연 범인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틱톡이 의심받는 내용을 종합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앱 차원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지, 또 두 번째는 사용자가 아무래도 이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서버에 정보가 쌓일 텐데 이 정보가 유저 모르게 나쁜 쪽으로 악용되거나 정말 뭔가 정부에 의해서 수집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앱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알아낼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서버에 있는 정보가 유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정책이나 뭐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고 한들 정말 이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에 있는 서버에 다른 나라에서 이거 좀 해줘, 뭐 확인 좀 해줘 이렇게 이랬을 때 이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런 앱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거는 뭐 취약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정보 수집, 자료 수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긴 했는데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틱톡도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고 틱톡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다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후한 버그 바운티 보상을 주고 그리고 이런 취약점이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치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다. 이런 그 프로세스의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은 좀 이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자들도 좀 더
안전을 좀 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틱톡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흥미로운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애플 실리콘, 즉 애플 맥에서 인텔 기반 CPU에서 ARM 기반 CPU로 전환을 하는 것을 예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이 소식 들으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 XPS 살라고요. 그 탈 애플인가요? 당연하죠. 원래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유진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탈 애플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인텔 맥이 나오는 막차를 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해커들이 이런 인텔 맥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면 탈 애플을 할 생각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을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발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커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해커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보안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거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 애플이 아키텍처 전환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그런 만큼 이제 유니버설 바이너리라든가 로제타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환 과정이 조금 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임준호 연구원님 유니버설 바이너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유니버셜 바이너리는 이제 말 그대로 유니버셜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파워PC 시절에는 이제 파워PC에서 인텔로 넘어가던 시절에는 이제 파워PC랑 인텔에서 둘 다 실행될 수 있는 그 아키텍처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x86이랑 ARM으로 컴파일된 그 바이너리가 들어간 바이너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이너리가 그냥 하나의 몸통에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 체제가 알아서 원하는 걸 실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바이너리 말고도 로제타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로제타 2라는 버전으로 또 나왔어요. 로제타는 어떤 기술인지 혹시 이유진 연구원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제타는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 짜서 다른 거 컴파일 했을 때 기어로 나오듯이 이거는 아키텍처 머신 레벨에서 다른 머신 레벨로 이렇게 컴파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텔 아키텍처에서 ARM 아키텍처로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뚝딱 완전 완성된 컴파일을 해서 스태틱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제공을 하거나 또는 저스트 타임, 그러니까 GC라고 많이 부르는데 GC 지원되는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GIS로 인텔 코드를 이렇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ARM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인텔 바이너리가 ARM 아키텍처 상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x86 인텔 아키텍처용으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로제타가 그거를 가져다가 ARM으로 변환을 미리 시켜놔서 우리가 실행할 때 이미 ARM으로 변환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거나 Z 컴파일을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제 물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최근 이제 맥OS 생태계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개발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나 웹 기반 기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엑스코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경우에는 기존 앱의 코드를 이미 짜놓은 것들을 애플에서 제공하는 툴체인 써갖고 다시 빌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두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유니버설 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개발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해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해커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해커들은 저희가 주어진 툴이나 환경에서만 작업하지 않고 아키텍처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로우 레벨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파이썬이나 루비 같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 레벨에서 구현된 툴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간혹 로우 레벨 API나 아키텍처 의존성이 있는 손으로 짠 어셈블리 코드를 컴파일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했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애플이 한번 이미 파워PC에서 인텔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기기에서 ARM 아키텍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랩탑이나 데스크탑 이 렐름에서는 인텔이 주류이잖아요. 가상화 인스트럭션들, 그러니까 x86에서 원래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가상화 인스트럭션만큼의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임준호 연구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뭐 해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계를 떠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차치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CPU를 바꿨으니까 그거에 딸려오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보안 기능들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키노트에서는 안 했지만 따로 애플 실리콘에 대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보안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WXORX라고 하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 메모리 영역에 동시에 이제 쓰기 가능한 플래그, 라이터블, W죠. 실행 가능한, 익스큐터블, X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못하도록 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안 기술을 통해서 어떤 공격들을 좀 막을 수 있나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임의의 메모리에 값을 그냥 쓸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을 때 쉘코드를 이제 뭐 스택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이런 데다가 써놓고 이제 거기로 점프를 못하게 하는 보호 기법이죠. 또 다른 소개된 보안 기능 어떤 것들이 있었죠? 커널 인티그리티 프로텍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커널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커널 코드에 대해서 이 커널 코드를 공격자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뭐 새로운 영역을 할당하거나 해서 커널을 대상으로 하는 코드 인젝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엄청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애플 실리콘에서 이 애플 실리콘 하드웨어에서 이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애플 실리콘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 다음 보안 기능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해커들한테는 좀 독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PAC라고 불리는 이제 포인터 어텐티케이션 코드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 포인터를 말 그대로 사이닝하는 거예요. 서명을 해서 포인터 변조를 사실상 방어하는 기술인데 적용하는 대상이 첫 번째는 일단 커널이나 그리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 즉 애플이 만드는 서비스들이나 커널 전체적인 코드에는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환성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자들이 보통 요즘에는 아까 말했던 WXORX 기능 때문에 ROP라고 하는 Return Oriented Programming 공격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거의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해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또 보안 기능으로는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최근에 또 부각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를 통해서 어떤 메모리 물리 메모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물리 메모리를 조작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변조한다든지 어텐티케이션을 바이패스한다든지 이런 류의 공격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적으로는 컴퓨터에 연결된 장비별로 각각의 IOMMU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권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소개된 내용은 시큐어 부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부팅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OS 지금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되게 안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iOS에 있는 부트로더가 이게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해서 물론 이제 다 애플이 사인한 그 서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명이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변조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 로드를 하고 마찬가지로 부트로더가 로드가 되는 운영체제 서명값을 검사를 해서 애플이 서명한 운영체제만 로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애플이 서명한 운영체제 또는 리커버리 이미지만 구동될 수 있도록 변경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뭐 풀 시큐리티 모드나 아니면 리듀스 시큐리티 모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풀 시큐리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서명한 운영체제만 구동 가능하게 되어 있고 리듀스드 시큐리티는 원하는 운영체제에 원하면 구동시킬 수 있고 조금 더 플렉서블한 모델을 이제 지원하는 게 리듀스드 시큐리티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풀 시큐리티 모드가 적용이 될 건데 로우 레벨 해커들에게는 점점 더 그런 자유를 뺏겨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뭐 이번에 이제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적용을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뭐 개발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뭐 해커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보안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기기인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갤럭시 퀀텀에 적용된 양자 보안 기능, 그리고 제로디움의 iOS X4의 구매 중단 소식, 그리고 틱톡 앱의 클립보드 무단 접근 논란, 마지막으로 애플의 ARM 기반 CPU 애플 실리콘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TO리TV 시청자분들께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는 했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TO리캐스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것들, 앞으로 저희 이제 매주 할 건데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TO리캐스트 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유진 연구원님, 임준호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끝!